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이곳 뉴욕 월스트리트의 마천루 45층 제 사무실에서 20년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있는 거시경제 분석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차트 너머의 유령을 보는 사람이라고 부르더군요. 남들이 주가 그래프의 붉은 상승 곡선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저는 그 이면에 드리워진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를 읽어내는 게 직업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성공담이나 어떤 종목을 사라는 투기 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생존 보고서이자 격변의 시대에 내 가족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소 불편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날짜는 2025년 11월 28일. 제 손목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놓인 두 개의 모니터는 극명하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모니터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갈 기세죠. 월가의 동료들은 골디락스가 왔다. 특이점이 온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뉴스 채널의 화면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불과 얼마마 전까지 전 세계 뉴스를 도배했던 캘리포니아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불길은 겨우 잡혔지만 화면 속 풍경은 더 처참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저택이 있던 말리부 해변은 검은 잿더미로 변했고 집을 잃은 시민들은 텐트촌을 형성해 난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앵커는 건조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주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복구 작업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치안 유지가 어려우니 야간 통행을 자제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은 꺼졌지만 시스템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즉각 군대가 투입되고 복구 자금이 쏟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의 미국은 잿더미 위에 앉은 시민들을 그저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듯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진짜 민낯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현실 세계는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이한 괴리감을 그레이트 리셋, 즉 인구 조절의 징후라고 봅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완성된 지금 자본가들에게 대다수의 평범한 인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잉여 인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재난이 터져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치할 뿐이죠. 동료들은 여전히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빚더미 위에 쌓아 올린 이 화려한 성곽에 이미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서민들의 식탁을 집어삼키고 치안 부재라는 공포가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저는 진짜 시스템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보고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시장 분석을 위한 기업 탐방차 한국의 서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들이 지금 불타는 LA를 보고 있는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 새벽 2시에 서울 강남의 거리를 걷던 날이었죠. 미국 같았으면 총을 맞거나 지갑을 뺏길까봐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을 시간입니다. 주머니 속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고 긴장하며 나갔던 저는
거리의 풍경을 보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24시간 불 켜진 편의점, 한강 둔치에서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는 여자들, 그리고 카페 테이블 위에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덩그러니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들. 저는 그때 카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한 대학생에게 통역 앱을 써서 물어봤습니다. 이봐요, 누가 저걸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 친구는 저를 마치 외계인 보듯 쳐다보며 웃더군요. 네, 여기 CCTV가 몇 대인데요. 그리고 한국에선 남의 물건에 별로 관심 없어요. 택배 상자도 문 앞에 그냥 두고 다니는데요, 뭘.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수조원의 국방비를 쓰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도 얻지 못한 완벽한 치안과 사회적 신뢰가 그곳에선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의료는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체류 중 감기 몸살로 동네의 작은 의원을 찾았습니다. 예약도 안 하고 갔는데 접수 10분 만에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까지 탔는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된 외국인인 저에게 청구된 금액이 뉴욕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는 값과 비슷했으니까요. 미국이었다면 앰뷸런스 부르는 비용만 $3,000가 넘고 응급실에서 의사 얼굴을 보려면 5시간을 대기해야 했을 겁니다. 지금 제 앞에 뉴스 화면 속 화염에 휩싸인 버려진 LA 시민들을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이 붕괴하면 생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전쟁이 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24시간 살아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니터 구석의 스마트 머니 이동 데이터를 보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군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왜 자녀를 한국 대학으로 보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왜 최근 들어 한국의 송도나 제주도에 비밀리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리스크 헤지, 즉 위험 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미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감지한 0.1%의 엘리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빚더미에 앉은 미국에만 올인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조업이 살아있고 치안과 의료가 완벽한 실물 자산,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방주아크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문명사적 대이동, 엑소더스입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군요. 제 친구 제임스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자 유능한 펀드 매니저인 이 친구는 아직 모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달러의 패권에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화폐가 가장 먼저 종이장이 되었듯 빚더미 위에 앉은 미국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제임스에게 제가 6개월 전 서울에서 겪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안할 겁니다. 제임스, 짐 싸게. 자네 딸 릴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곳이 있어. 우리가 살기 위해 가야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공항이야.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좁은 땅덩어리에 무엇이 있길래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지, 과연 한국은 무너지는 서구 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단순한 국뽕이나 감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철저한 분석가니까요.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혼, 그리고 한반도라는 요새의 새벽, 그 거대한 부의 이동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약속대로 제임스와 마주 앉았습니다. 장소는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프라이빗 스테이크 하우스. 1인당 $500가 넘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곳이지만 제임스의 표정은 접시 위에 놓인 식어버린 고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전형적인 월가에 성공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득 차 있고 그의 계좌 잔고는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20년 지기인 제가 보기에 지금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토마스, 솔직히 말해서 잠이 안 와. 제임스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 발밑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야. 마치 낭떠러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레스토랑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과 중동의 확전 소식.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 국방부의 브리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155mm 포탄 재고 고갈 인정. 의회에 긴급 예산 요청했으나 생산 라인 복구에만 최소 3년 소요 전망. 제임스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포크를 내려놓더군요. 저 꼬라지 좀 봐.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나라가 동맹국에 보낼 포탄 하나를 못 만들어서 쩔쩔매고 있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공장이 없는 거지. 그의 말이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더럽고 힘든 제조업을 모두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금융이라는 세련된 사무실에 앉아 돈놀이를 하는 동안 정작 무기를 만들고 배를 띄우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손발을 잘라버린 셈입니다. 제임스, 자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자산의 80%가 소프트웨어와 금융에 쏠려 있지? 만약 내일 당장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전력망이 공격받으면 자네가 가진 그 주식들은 어떻게 되나? 제임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되겠지. 전기가 없으면 서버도 안 돌아가니까. 바로 그거야. 위기의 시대에는 돈머니의 힘이 아니라 물건 스터프의 힘이네.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으로 적을 막을 순 없어. 강철로 된 탱크와 미사일이 필요하지. 그런데 지금 미국은 녹슨 칼을 쥐고 있는 늙은 기사일 뿐이야.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지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공장, 울산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창원의 방위산업단지, 여수의 화학단지. 이걸 보게. 이 나라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 제가 지도의 붉은 점들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부터 거대한 LNG, 선박, 그리고 탱크와 자주포까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 요새가 어디인지 아나? 제임스는 홀린 듯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반문하더군요. 하지만 토마스, 한국은 너무 작아. 그리고 결국 미국의 하청국가 아닌가? 우리가 돈줄을 재면 저 공장들도 멈추는 거잖아. 거대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아직도 순진하군. 우리가 돈줄을 잰다고? 천만에. 돈의 주인은 국적이 없어.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주 구성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을 보게. 50%가 넘어. 어떤 건 60%에 육박하지. 이 주식들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나? 바로 자네가 일하는 펀드 회사의 오너들, 월가의 검은 머리들, 그리고 런던 시티에 보이지 않는 귀족들이야.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대주주라고? 그래. 그 거대한 배후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미국은 과도한 빚과 소비로 무너질 거라는 걸. 그래서 그들은 껍데기 미국에서 돈을 빼서 알맹이 한국에 묻어둔 거야. 저 한국의 공장들은 사실상 그들의 것이나 다름없지. 저는 창밖의 월스트리트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불타고 있지? 주인들은 집이 불타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야. 자신들이 소유한 진짜 금고, 진짜 공장이 있는 곳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것뿐이야. 미국은 이제 단물 다 빠진 껌이니까 버리는 거고.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나만 몰랐군. 내 상사들은 이미 한국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었어. 미국이 망하든 말든 그들은 상관없는 거야. 한국 공장만 돌아가면 배당금은 계속 나올 테니까. 바로 그거야. 한국은 단순한 하청 기지가 아니야. 글로벌 자본이 자신들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생산 기지이자 그들의 자산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된 요새지. 그러니 그들이 한국을 전쟁터로 만들겠나? 절대 아니지. 자신들의 지갑을 불태울 바보는 없으니까. 제임스는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겠지요. 거대 자본은 이미 대피했는데 자신 같은 중산층만 무너지는 미국에 남아 휴지 조각이 될 달러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뜬 주식 잠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토마스, 솔직히 말해줘.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엔비디아를 팔고 한국 주식을 사야 하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주식을 사는 건 나중 문제야. 자네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숫자가 아니라 실체를 봐야 해. 저들이 왜 그 좁은 땅을 요새로 만들었는지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마침 다음 주에 사라가 서울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나도 기업 실사를 위해 동행할 예정이고. 제임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때 제임스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제임스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 릴리가.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은 제임스가 다급하게 외투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네, 토마스. 릴리가 학교에서 쓰러졌대. 고열이 40도라는데. 지금 앰뷸런스를 불렀다는데 아직도 안 왔다는군. 내가 직접 데리고 가야겠어. 저는 그를 따라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두르게. 하지만 제임스, 응급실에 가도 의사를 바로 만나긴 힘들 거야. 자네도 알지 않나? 지난번 자네 장모님 수술 때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임스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정작 아픈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기다림밖에 없다는 현실. 그가 레스토랑 문을 박차고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오만한 월가 투자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생존을 갈구하는 아버지의 눈이었죠. 저는 그가 떠난 빈자리를 보며 남은 와인을 비웠습니다. 제임스는 이제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이 없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주인들이 왜 그들의 금고를 한국으로 옮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제임스가 스테이크 하우스를 박차고 나간 지 정확히 5시간이 지난 새벽 3시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 릴리는 좀 어떤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임스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게 수천억 원을 굴리던 펀드 매니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력감에 빠진 한 아버지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토마스, 여긴 지옥이야. 그가 있는 곳은 뉴욕에서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대형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전쟁터의 난민 수용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고열로 펄펄 끓는 릴리를 안고 도착했지만 간호사는 접수 대기만 4시간이라고 했답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했어. 제발 의사 좀 보게 해달라고 소리쳤지.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의사가 없대. 오늘 밤 당직 의사가 2명뿐인데 총상 환자와 약물 중독자들이 몰려와서 릴리 같은 고열 환자는 순위가 밀린다는 거야. 내 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해열제 하나 못 받고 복도 바닥에 앉아 있어.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금과 보험료를 쏟아부으며 믿어왔던 선진국의 실체였습니다. 앰뷸런스 한 번 부르는데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넘고 간단한 맹장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넘는 나라. 돈이 있어도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의료 붕괴의 현장. 제임스, 진정하게. 지금 당장 자네 집으로 가겠네. 저는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사라를 깨웠습니다. 사라는 제 연인이자 한국 문화와 시스템의 정통한 물리학자입니다. 상황을 들은 사라는 지체 없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지난번 한국 출장 때 챙겨온 상비약들이 들어 있었지요. 우리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는 땀에 젖은 릴리를 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라는 익숙한 솜씨로 릴리의 상태를 살피고 한국산 해열 패치를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임스가 퀭한 눈으로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사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라 병원이 다 이 모양인데. 내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지금 당장 의사를 불러올 수가 없다고.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제임스, 당장 짐 싸요. 우리랑 같이 한국으로 가요. 한국? 제임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비행기를 타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겠지요. 하지만 사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기억나요? 저도 그때 릴리처럼 밤에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팠어요. 외국인이라 보험도 안 되고 예약도 안 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사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당시 진료 기록과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문을 연 병원이 있었어요. 접수하고 진료실 들어가는데 딱 10분 걸렸죠. 의사 선생님은 5분 넘게 제 상태를 꼼꼼히 봐주셨고요. 진료비요? 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도 5만 원, 달러로 치면 40달러도 안 나왔어요.
제임스는 멍하니 사라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와 속도였습니다. 그게 가능해? 외국인한테도?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 아프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구조가 짜여 있어요. 제임스, 당신이 릴리를 살리고 싶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불안해하던 미래의 대안을 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생명을 대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로요. 저는 거들었습니다. 제임스, 마침 다음 주에 사라가 서울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나도 한국 기업들을 실사하러 갈 예정이었고, 자네도 휴가 내고 같이 가세. 가서 릴리 치료부터 제대로 받고, 자네가 의심하던 그 제조업 요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제임스는 잠시 릴리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응급실의 아비규환을 둘러보았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지쳐서 쓰러진 의료진,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복도. 그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여기 있다간 우리 딸,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잘못될 수도 있겠어. 병원이 아니라 공항으로 가야겠어. 그날 새벽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제임스는 평소 아끼던 골프채나 명품 시계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릴리의 여권과 비상금, 그리고 태블릿 PC 하나만 챙겨 넣었지요.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탈출하는 사람, 살기 위해 피난을 떠나는 사람의 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뉴욕의 야경.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들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제국의 황혼. 반면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 요새의 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10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밤길을 걸어도 총 맞을 걱정이 없으며 무엇보다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임스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잠든 릴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뉴욕을 떠날 때의 불안함에서 묘한 기대감과 비장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선진국의 기준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제임스는 그곳에서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검증이 시작됩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브리지로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느꼈던 그 눅눅하고 오래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건조하지만 상쾌하고 무엇보다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차가운 금속성의 냄새. 그것은 잘 관리된 거대한 정밀 기계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릴리를 안고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입국 심사대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까다로운 질문 공세에 시달릴 거라 예상했겠지요. 미국 공항들이 의뢰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요원들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우리를 유도했습니다. 스마트 패스를 통한 입국 수속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짐을 찾는 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남짓.
제임스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토마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우리를 잡지 않지? 짐 검사는? 신발은 안 벗어? 저는 웃으며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긴 한국이야, 제임스. 여기 시스템은 당신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빠르게 통과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자, 감탄은 나중에 하고 병원부터 가세.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향했습니다. 사라가 미리 알아봐 둔 곳이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영종대교와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망은 마치 혈관처럼 막힘없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뉴욕 응급실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사라, 외국인이라 안 받아주면 어쩌지? 보험도 없는데 보증금을 내라고 하면 카드가 될까? 그리고 또 5시간 넘게 기다리라고 하면 릴리가 못 버틸 텐데. 걱정 마요. 도착하면 알게 될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소아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열감지 게이트를 통과하고 접수처로 갔습니다. 제임스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지갑을 꺼내 들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접수 직원의 손놀림은 타자기를 두드리는 피아니스트처럼 빨랐습니다. 여권 주시겠어요? 네, 접수되셨습니다. 3번 진료실 앞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잠시만요. 제임스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기라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제 딸이 고열이 심합니다. 1시간? 2시간? 돈은 더 낼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앞에 환자 한 분 계셔서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10분? 10시간이 아니고 그의 의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광판에 릴리의 이름이 떴습니다. 제임스는 릴리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고 저와 사라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와 릴리의 울음소리, 그리고 간호사의 다정한 달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15분 뒤 제임스가 진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 보였습니다. 릴리의 이마에는 쿨링 패치가 붙어 있었고 엉덩이 주사를 맞았는지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때? 의사가 뭐래? 제가 묻자 제임스는 멍하니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전문의래. 인턴이 아니라 소아과 전문의가 직접 봤어. 폐렴 초기 증상인데 빨리 와서 다행이라면서 주사 놓고 처방전까지 줬어. 열이 금방 떨어질 거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 난리를 쳐도 못 만난 의사를 여기선 편의점 가서 물건 사듯이 만났어. 의사가 릴리 폐소리까지 꼼꼼하게 듣고 설명해 주더군. 토마스, 이게 말이 돼? 마지막 절차인 수납 창구로 갔을 때 제임스는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보험 없는 외국인에게 청구될 비용은 천문학적일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 $2,000? 창구 직원이 건넨 영수증을 받아든 제임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영수증의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토마스, 환율 계산 좀 해줘. 여기 적힌 금액이 25만 원이면 달러로 얼마야? 대략 $200 정도 되겠군. 제임스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200? $2,000가 아니고 보험 적용이 안 된 건데?
맞네. 비보험 수가가 적용돼서 한국인들보다는 몇 배 비싸게 나온 거야. 하지만 자네가 미국에서 냈어야 할 비용과 비교해보게. 제임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앰뷸런스 비용만 해도 3,000달러가 넘습니다. 응급실 기본 진료비에 전문의 상담료, 검사비까지 합치면 5,000달러는 우습게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미국 병원 문턱을 넘는 비용보다 싼 겁니다. 이건 제임스가 영수증을 구겨질 정도로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야. 그냥 압도적인 거야.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제임스. 당신네 나라가 금융상품을 만들고 파생상품을 팔아서 숫자를 불릴 때 이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깎고 다듬어 온 거예요. 생명을 대하는 속도,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문턱. 이게 진짜 선진국의 조건 아닐까요? 우리는 병원을 나서서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또한 병원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약사는 처방전을 보자마자 능숙하게 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이제 열이 내려 새끈새끈 잠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 제임스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빽빽한 빌딩 숲.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작은 동아시아의 도시로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거대한 요새의 성벽처럼 보였을 겁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가진 달러는 그저 종이 조각일 수도 있겠어.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야? 여기서 200달러는 생명을 구하는데 뉴욕의 2만 달러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꼴이었지. 그는 릴리를 고쳐 안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더 확인해야겠어. 의료는 봤어. 인정해. 하지만 나머지는 자네가 말한 그 제조업 요새라는 거,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 그거 다 진짜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파트너들을 만나러 갈 거야. 그들이 자네에게 진짜 코리아의 힘을 보여줄 걸세. 기대해도 좋아, 제임스. 자네가 알던 세상이 한 번 더 뒤집힐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릴리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제임스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는 인정했지만 제가 입이 닳도록 칭찬한 치안과 국가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죠. 토마스, 솔직히 말해서 의료는 놀라웠어. 하지만 안전은 다른 문제야. 미국도 사설 경호원 쓰면 안전해. 한국이 안전한 건 총기 규제가 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국민들이 힘이 없으니까 얌전한 거지. 저는 빙그레 웃으며 그를 주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글쎄, 그럴까? 오늘 내 한국 파트너들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걸세. 마침 그들이 자네를 위해 특별한 친목 도모 행사를 준비했다더군.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서바이벌 게임장 PAINTBAL 필드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우리와 미팅을 갖기로 한 한국 중소기업의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업부 김 부장, 생산팀 이 차장, 그리고 몇몇 대리들. 제임스는 그들을 훑어보고는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김 부장은 배가 불룩 나온 전형적인 40대 아저씨였고 이 차장은 뿔테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샌님처럼 보였으니까요. 반면 제임스는 대학 시절 미식 축구 선수였고
지금도 매일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근육질의 거구였습니다. 토마스, 이분들과 서바이벌 게임을 하라고? 너무 불공평하잖아. 내가 5분 안에 전멸시키면 비즈니스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제임스는 자신만만하게 전동 건비비탄 총을 받아들고 폼을 잡았습니다. 그는 미군들이 쓰는 전술조끼까지 빌려 입고는 마치 람보가 된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죠. 반면 김 부장팀은 대충 헬멧만 쓰고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임스 씨. 그냥 가볍게 몸이나 푸시죠. 허허. 김 부장의 사람 좋은 웃음에 제임스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게임은 폐공장 세트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저와 제임스, 그리고 사라였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나를 따르라 고 외치며 과감하게 중앙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피지컬과 스피드는 확실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엄폐물 뒤에 숨어 김 부장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시작 휘슬은 울렸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정막. 들리는 건 오직 제임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뭐야?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나? 제임스가 고개를 내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타타탕, 탁.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더니 제임스의 헬멧과 가슴에 정확히 페인트탄이 꽂혔습니다. 동시에 제 오른쪽 어깨와 사라의 등 뒤로도 탄알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힛, 전사. 심판의 종료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게임 시작 3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는데 전멸당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쏜 거야? 제임스가 멍하니 고개를 들자 폐공장 2층의 녹슨 드럼통 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풀숲 사이에서 김 부장과 의 차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위치 선정은 완벽했습니다. 서로의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교차 사격 위치, 그리고 소리 없이 이동하는 은폐-엄폐술. 그것은 배 나온 아저씨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제임스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정체가 뭡니까?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아니면 주말마다 훈련하는 밀리터리 동호회예요? 김 부장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믹스 커피를 휘휘 저어 마시더군요. 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영업직이라 술배만 나왔는데요, 뭐. 군대 제대한 지 20년도 넘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현역되었으면 소리도 안 들리게 쐈을 텐데. 허허? 현역? 군대를 다녀왔다고요? 그럼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갔다 오죠. 저기 이 차장은 수색대 출신이고 박 대리는 저격수였고 저는 박격포 좀 쐈습니다. 제임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 차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거들었습니다. 제임스 씨가 너무 돌격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선 그렇게 다니면 바로 고문관 소리 듣습니다. 은폐가 생명이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 제임스는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좀 알겠나? 제임스? 토마스? 아까 그 사람들, 진짜 그냥 회사원 맞아? 맞네. 그리고 지금 저 거리를 걸어가는 남자들 보이나? 저는 차창 밖 퇴근길의 인파를 가리켰습니다. 양복을 입은 회사원, 택배를 나르는 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한국 남자들의 90%는 18개월 이상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군필자야. 그들은 총을 분해하고 조립할 줄 알고, 사격할 줄 알고, 수류탄을 던질 줄 알지. 그리고 전역 후에도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아. 90%가 군인이라고?
그래. 미국은 개인이 총을 소유한 나라라서 위험하지만 한국은 국민이 총을 다룰 줄 아는 나라라서 안전한 거야. 평소에는 저렇게 평범한 아저씨처럼 웃고 있지만 유사시엔 저들 모두가 즉시 500만 명의 정규군으로 변하는 거지.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상비 공급 예비 전력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뿐이야. 제임스는 떨리는 눈으로 거리의 남자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왜소하고 얌전해 보였던 동양인 남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치안이 완벽했던 거군.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누굴 건드려? 편의점 알바생이 특수부대 출신일 수도 있는데 미국처럼 총을 꺼내 들고 설치다간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제압당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정답일세. 한국의 치안은 단순히 CCTV나 경찰력 때문이 아니야. 시민들 내면의 잠재된 통제력과 전투력이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그들은 힘이 없어서 얌전한 게 아니야. 힘을 쓰는 법을 알기에 함부로 쓰지 않는 절제를 배운 걸세. 진짜 고수는 칼을 숨기는 법이니까. 그날 밤 제임스는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가겠다며 혼자 나갔다 왔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돌아온 그의 손에는 맥주 4캔과 마른 오징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토마스, 정말 신기해. 골목길에 중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전혀 무섭지가 않더군. 그리고 길거리에서 술 취해 비틀거리는 아저씨를 봤는데 왠지 그 아저씨가 나보다 사격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존경심이 들던데. 그는 맥주캔을 따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은 내가 총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했는데 여기선 내가 총이 없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이게 진짜 요새라는 거구나. 제임스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반도체 공장이나 화려한 빌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요. 자, 의료와 치안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사라가 그를 데리고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인들이 가진 또 다른 DNA, 서양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광기에 가까운 에너지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주말이 되자 사라는 제임스와 저를 데리고 서울의 거대한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세계적인 팝스타의 내한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기장 입구는 이미 수만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티켓을 만지작거리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토마스, 여기까지 와서 굳이 팝송을 들어야 해? 이 가수는 뉴욕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차라리 경복궁이나 가는 게 낫지 않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가수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관객을 보러 온 거죠.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 시스템의 마지막 퍼즐, 정신적인 에너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2층 지정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꺼지고 화려한 레이저 쇼와 함께 밴드가 등장했습니다. 첫 곡의 전주가 흐르자마자 제임스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면서 본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5만 명의 관객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자 그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서양 공연장에서 흔히 보는 제각기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는 난장판이 아니었습니다. 관객들은 가수의 메인 멜로디에 맞춰 정확한 박자와 음정으로 화음을 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사가 없는 간주 부분에서는
기타 리프 소리까지 입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이건 합창단인가? 제임스가 소리쳐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5만 명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래가 끝난 뒤였습니다. 수만 명이 들고 있는 응원봉이 중앙 제어 장치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색깔을 바꾸며 거대한 글자와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지휘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들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수는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넘겼습니다. 반주 음악이 멈추고 오로지 관객들의 목소리만으로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거대한 기도의 울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제임스의 팔에는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 제임스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 솔직히 말해줘. 저 사람들 연습하고 온 거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완벽하게 호흡이 맞을 수 있어?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연습 같은 건 없어요. 제임스, 한국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사장의 민족이었어요. 제사장? 네. 고대 역사서를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며칠 밤낮을 감으로 보냈다고 해요. 서양의 예술이 무대 위에서 혼자 뽐내는 독주라면 한국의 예술은 너와 내가 어우러져서 신명을 만들어내는 집단적 공명이에요. 무당이 구슬할 때 혼자 하나요? 아니에요. 악사들과 구경꾼이 다 같이 춤추며 하나가 되죠. 오늘 본 그 떼창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제임스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잘 노는 게 아니었군. 서로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내 소리를 맞춰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라. 맞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위기가 닥치면 무서운 단결력으로 변해요. 사라는 스마트폰으로 몇 가지 사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 때 전 국민이 장롱 속에 금을 꺼내 나라 빚을 갚았던 금 모으기 운동,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달려가 손으로 돌 하나하나를 닦았던 기적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임스, 당신네 나라에서 허리케인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죠. 각자 도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나라는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뭉쳐요. 오늘 공연장에서 본 그 에너지가 재난 앞에서는 서로를 돕는 구호의 손길로 변하는 거죠. 제임스는 사진 속 기름때 묻은 돌을 닦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장에서 목격한 질서 정연하면서도 뜨거웠던 그 5만 명의 얼굴들을 떠올렸겠지요. 사회적 자본. 제임스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였어.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얻었지만 고립을 택했지. 그래서 위기에 취약해. 하지만 이 나라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로 연결되어 있어. 이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보험이군. 토마스, 자네 말이 맞았어. 제임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단순한 공장이 아니야. 사람이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 같아. 밖에서 볼 땐 작고 약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결속력이 있어. 이게 바로 지난 5천년간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생존 비결이었군. 우리는 밤거리를 걸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뒤에 숨겨진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보게 된 것이지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전 국민이 군인인 국방력, 그리고 위기 때 하나로 뭉치는 정신적 단결력까지 제임스의 검증은 끝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의심의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제임스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견고한 요새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고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이제 한국의 의료와 치안, 그리고 문화적 저력까지는 모두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 특유의 깐깐한 리스크 분석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의 한 곳, 바로 한반도 위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토마스, 인정해.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야. 하지만 투자처로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네. 여기를 봐. 위로는 북한이 핵을 들고 있고 옆에는 중국과 러시아, 아래는 일본이야. 지정학적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나? 만약 전쟁이라도 터지면 자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월가가 한국을 저평가에 온주된 이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임스, 자네 말이 맞아. 겉으로 보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처럼 보이지. 하지만 2025년의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닐세. 자네가 쓰는 스마트폰, 자네가 타는 전기차, 그리고 미군이 쏘는 미사일을 생각해보게. 저는 펜을 들어 지도 위의 평택과 용인, 울산, 포항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생산되네. 그리고 전기차 심장인 배터리, 바다를 건너는 LNG 선박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공급망이라는 뜻이겠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건 공급망이 아니라 생명줄일세. 만약 내일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이 멈춘다고 가정해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제임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실리콘밸리의 구글과 아마존 서버가 멈추네. 애플은 아이폰을 못 만들고 테슬라는 자동차를 못 만들어. 더 무서운 건 미군의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도 작동 불능 상태가 된다는 거야. 즉,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 시스템이 그 즉시 셧다운 되는 걸세. 제임스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인질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건가? 정확하네. 우리는 이것을 산업적 필수 불가 결성이라고 부르지. 과거에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을 도왔다면 지금은 미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한국을 지켜야만 해. 중국도 마찬가지야.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그들의 거대한 IT 산업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사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걸 반도체 방패라고도 하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자 심장이에요. 누구도 자기 심장에 총을 쏘지는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가진 그 압도적인 기술력이 가장 강력한 안보 보장 수단이 된 셈이죠. 제임스는 지도 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태로워 보였던 그 땅이 이제는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요새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토마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소름이 돋는군. 미국 억만장자들이 왜 여기에 벙커를 짓고 투자를 하는지 알겠어. 이곳은 전쟁터가 될 운명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합심해서 지켜낼 수밖에 없는 금고였어. 맞네. 그들은 바보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는 것뿐이지.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가가 아닐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이자 쌀을 쥐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권력일세.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진 듯 했습니다. 의료와 치안은 사람을 살리고 문화는 사람을 하나로 묶고 산업은 세계를 움직인다. 완벽하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 미국만이 유일한 안전 자산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었고 진짜 콘크리트 요새는 여기 있었는데 말이야. 제임스는 태블릿 PC를 꺼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한 미국 국채와 빅테크 주식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든든해 보였던 그 숫자 나열이 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도박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결심한 듯 화면을 터치하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나 결정했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떠는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월가 최고의 펀드 매니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야겠어.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도 좀 소개해주게. 자, 이제 모든 검증은 끝났습니다. 의심 많던 제임스는 확신을 얻었고 두려움은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리는 마지막 선택,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부의 대이동, 그 종착지에서의 결단을 지켜보시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 즐겨 입던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PC와 몇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군, 제임스. 잠은 좀 잤나? 제임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숨도 못 잤어.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말이야.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뉴욕에서 봤던 것과는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던 미국 국채와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어 있었지요. 이게 뭔가? 미국 국채를 다 판 건가? 다 팔지는 않았어. 하지만 30% 정도 줄였지. 그리고 그 돈으로 이걸 샀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항목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방위산업체, 그리고 조선업 관련 상장 지수 펀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토마스, 오해하지 말게. 이건 도박이 아니야. 이건 보험이야. 보험? 그래. 나는 여전히 미국인이고 미국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에 내 전 재산과 가족의 운명을 다 걸 수는 없지 않나? 배가 가라앉을 때를 대비해서 가장 튼튼한 구명정에 내 자산의 일부를 옮겨놓는 것. 그게 펀드 매니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위험 관리니까.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활기찬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본 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 병들면 10분 안에 고쳐주는 의료 시스템, 밤길을 걸어도 안전한 치안, 위기 때 하나로 뭉치는 국민성, 가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까지. 이 나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로 꽉 차 있더군.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실물 자산 국가가 바로 여기였어. 제임스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송도와 제주의 부동산 매물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했는데 릴리를 당분간 여기서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 정말인가? 이민을 오겠다는 건가? 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 체류 비자를 알아보고 있네. 투자 이민 제도라는 게 있더군. 릴리가 어제 그러더군. 한국어가 배우기 너무 재미있고 친구들도 친절하다고. 무엇보다 아이가 여기서 안전하게 숨쉬고 뛰어노는 걸 보니 다시 그 불안한 뉴욕으로 데려갈 엄두가 안 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임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일세, 친구. 자네는 지금 단순히 돈을 옮긴 게 아니야. 자네 가족의 미래를 산 걸세. 제임스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맙네, 토마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불타는 LA 뉴스를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겠지.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방주에 올라탔으니 말이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로비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요새를 움직이는 동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제 친구 제임스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무너져가는 제국의 그림자와 떠오르는 요새의 빛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저 국수주의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생존과 이익을 쫓아 움직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가 한반도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이자 팩트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의 시대가 저물고 생산과 시스템, 그리고 인간성이 살아있는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선택했습니다. 낡은 배에서 내려 새로운 방주에 자신의 닻을 내리기로 말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질 차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불타는 성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 분석가 토마스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뛰어. 지금 당장. 거대한 바위가 저를 향해 굴러내렸습니다. 순간 몸을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바로 그때 하얀 개가 제 셔츠를 물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저 한국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 팀원 데이브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전 백호가 낙석을 미리 감지해서 경고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페마 구조대장 케이트 밀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거예요. 콜로라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속에서 벌어진 72시간의 기록이거든요. 밀러 대장, 이상합니다. GPS가 먹통이에요. 2025년 8월 11일 오전 6시. 콜로라도 리파이어 현장에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만 6천 에이커를 태우며 주 역사상 5번째 규모가 된 이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해발 2100m 로키 산맥 남사면. 임시지휘본부가 설치된 베일 스키장 주차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페마 텐트 곳곳에서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화재 현황을 전송하고 있었죠.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료 데이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불에서 외국 견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팀원들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백호는 이곳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3년 전 설악산에서 이계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특정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저기 뭔가 있어. 연기가 자욱한 500m 지점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조난자가 아니었어요. 위장복을 입은 남자가 수상한 금속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이런, 들켰군. 남자는 대답 대신 장비를 땅에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백호가 쫓아가려 했지만 저는 먼저 그 장비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타이머가 달린 발화장치. 제 손에 들린 것은 명백한 방화 도구였습니다. LCD 화면에는 2시간 30분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본부, 긴급 보고드립니다. 인위적 방화 의심물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 들린 답변은 예상외였어요. 밀러 대장, 현재는 구조 작업에만 집중하세요. 수사는 나중 일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또 다른 경고 신호를 보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북동쪽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뭐야, 또 뭔가 있어? 300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주황색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프로페인 저장소가 폭발했습니다. 2차 폭발 위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더 큰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대장님, 저기 스쿨버스가 있어요. 노란색 스쿨버스 한 대가 도로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마 20명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기까지 가죠? 폭발 위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팀원들이 망설일 때 백호는 이미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예리한 후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로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호를 따라갑시다. 저희는 백호가 찾은 우회로를 따라 스쿨버스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숨어서 마취총을 쏜 거였어요. 누가 감히 우리 개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장복 남자가 2명의 동료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케이트 밀러 대장,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요. 당신들이 이 산불을 일으킨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산악지대 밑에 희토류 광물 매장층이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죠. 평상시엔 환경보호 때문에 채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산불을 일으켜서 토지 가격을 폭락시키고 화재 복구 명목으로 개발 허가를 받는 거죠. 수십억 달러 사업이에요. 마취총에 맞은 백호가 바닥에서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제 앞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약물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가 스쿨버스를 가리켰습니다. 버스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질식할 거예요. 10분 안에 구하지 못하면 선택하세요. 밀러 대장. 그 개를 돌보느라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아니면 20명의 아이들을 구할 건가요? 악마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돗개와 3년간 함께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둘 다 구하겠습니다. 마취제로 비틀거리는 백호를 업고 스쿨버스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방화범들의 조롱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버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기로 인해 휘어져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20명의 초등학생들이 기침을 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요. 이럴 수가.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취제에도 불구하고 백호가 일어선 거예요. 백호야, 무리하지 마. 하지만 진돗개는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약물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비상문 손잡이를 입으로 물고 필사적으로 당기기 시작했어요. 끽, 끽. 금속이 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턱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즉시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이들아, 괜찮아. 구조하러 왔어.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8살 에밀리가 제게 매달리며 울고 있었고 뒤쪽에는 휠체어를 탄 토미와 그 친구 제이슨이 있었어요. 선생님, 토미가 휠체어에서 못 나와요. 괜찮아, 다 방법이 있어.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거든요. 연료통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거예요. 30초 안에 모두 나가야 해. 저는 에밀리와 몇 명의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백호는 아직 마취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을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고 있었어요. 토미야, 내가 널어볼게. 안 돼요. 저 때문에 늦으시면. 친구는 버리는 게 아니야. 제이슨이 토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10초, 9초, 8초. 백호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제로 비틀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5초, 4초, 3초. 저는 토미를 업고 제이슨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2초, 1초, 쾅. 거대한 폭발과 함께 스쿨버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20명의 아이들이 모두 안전했어요. 백호의 헌신과 아이들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백호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위장복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증인들을 모두 제거할 시간이군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미는 휠체어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제가 몰래 켜둔 무전기의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모든 대화가 본부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뭐라고 했지? 히토류 광물 채굴. 당신들이 산불을 일으켰다고. 무전기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다 녹음된 거였거든요. 쿵쿵쿵.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 헬기가 아니었어요. FBI. 모두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로프를 타고 내려온 요원들이 방화범들을 포위했습니다. 알고 보니 연방수사국에서도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밀러 대장, 훌륭한 수사 협조였습니다. FBI 존슨 요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여기 있는 걸 알았죠? GPS 추적과 무전 감청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체포당한 범인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거든요. 플랜 B 실행. 모든 장치를 터뜨려. 이런. 산 곳곳에 방화장치들이 있다는 뜻이야. FBI 요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범인들이 체포에 대비해서 백업 플랜을 준비해뒀던 거예요. 펑, 펑, 펑. 산 곳곳에서 연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화재의 10배 규모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헬기 즉시 대피. 착륙 불가능. 갑자기 사방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헬기도 연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20명의 아이들과 구조팀원들이 모두 고립된 상황이었죠. 어떡하지? 이대로면 모두. 에밀리가 무서워서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토미도 휠체어에서 떨고 있었어요. 백호야, 길이 있을까? 진돗개는 잠시 망설이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후각을 통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5분 후, 백호가 한 방향을 확신에 차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불바다 한복판이었어요. 정말 그쪽이 맞아? 백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3년간 함께하며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모두 백호를 따라가요. 아이들과 구조팀원들이 줄지어 백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바위산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고요. 막다른 길이야.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새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뭔가 있어. 자세히 보니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씩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혹시 이게 출구로 이어질까?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비춰보니 50m 정도 되는 터널 같았어요. 무서워요. 에밀리가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막다른 동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백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동굴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토미는 어떡해요? 휠체어가 동굴 바닥에 걸려서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가 자신의 몸을 낮춰서 토미가 등에 올라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다리로 기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야, 무리하지 마. 하지만 진돗개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토미를 등에 태우고 좁은 동굴을 통과한 거예요. 20분 후 드디어 동굴 반대편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헬기다. 넓은 평지에 구조 헬기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들이 부모들 품으로 뛰어갔습니다. 20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된 거였어요. 밀러 대장, 어떻게 이 길을 찾았습니까? FBI 존슨 요원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백호가 찾았습니다. 이계의 후각과 방향 감각이 우리 모두를 살린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질학자가 달려와서 설명해줬거든요. 이 동굴은 수백 년 전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비밀 통로입니다. 현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이에요. 어떻게 개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동물의 본능은 때로 인간의 과학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진돗개 같은 견종은. 그날 저녁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방화 사건은 훨씬 큰 규모의 음모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체포된 범인들을 신문한 결과 배후에 거대한 기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린테크 솔루션즈 그룹이 배후였습니다. FBI 수사 결과 이들이 히토류 광물 채굴권을 독점하려고 계획적으로 산불을 일으킨 거였어요.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대요. 만약 밀러 대장과 백호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경범죄가 은폐될 뻔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린테크가 보복을 시도했거든요. 밀러 대장, 조심하세요. 이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 후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상한 차량이 뒤를 쫓는 게 발견됐어요. 하지만 백호가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줘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죠. 이게는 정말 특별해요. FBI에서도 백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후각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육감까지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그린테크 솔루션즈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백호가 찾은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백호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 아이들을 구했다.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영웅, 진돗개 백호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탄 토미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백호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토미는 백호를 만난 후 수영에 더욱 열심히 임했고
결국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이 메달은 백호와 나누고 싶어요. 토미가 자신의 금메달을 백호 목에 걸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밀리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커서 꼭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아이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백호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6개월 후 백악관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백호에게 국가영웅견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이게는 국경을 초월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줬습니다. 한미 친선의 상징이기도 하죠. 한국 대사도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해줬어요.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백호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는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행사장에는 그날 구조된 아이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백호를 에워싸고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백호야 고마워. 토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백호를 안았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내가 용기를 가르쳐줬어. 하지만 백호에게는 상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 곁에 있는 것이었죠. 진돗개 특유의 한 주인 충성심. 그게 백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백호야, 다음 임무 준비됐니? 백악관 행사가 끝난 후 저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 미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죠. 어제는 텍사스 허리케인 현장이었고 오늘은 캘리포니아 지진 피해 지역입니다. 내일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백호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몇 달 전에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백호의 고향인 강원도 설악산을 3년 만에 다시 찾았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백호는 고향 땅의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힘껏 흔들었습니다. 진돗개의 귀소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구조대 훈련관이 인상 깊은 말을 해줬어요. 진돗개는 한번 인정한 주인을 평생 지키는 개입니다. 백호가 케이트 씨를 선택한 것도, 케이트 씨가 백호를 믿는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 거예요. 콜로라도 대화제에서 우리가 직접 구한 사람은 2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더 큰 환경 범죄를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어요.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해요. 토미처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운 거죠. 백호가 마취총을 맞고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국의 특수교육학교에서 백호의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지난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백호를 한미 친선 대사견으로 임명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백호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미 합동구조 훈련이나 재난 대응 협력에서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백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저와의 관계입니다. 진돗개의 한 주인 충성심은 어떤 명예보다 강하거든요. 백호야,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백호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물론이지 케이트. 어디든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백호는 이미 출동 준비를 마치고 제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충성스럽고 용감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크기나 종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국경도, 언어도, 종족도 초월한다는 것을요. 백호와 함께한 콜로라도의 7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백호가 있는 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돗개 백호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이자 영웅이거든요. 이런 짜릿하고 감동적인 구조견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스펙터클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